안녕하세요. 연암국어학원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인문예술 4번 예술과 표현의 관계 지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총 7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연암 친구들이 혼자서 문제를 풀 때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각 문단별로 여러 학자들의 사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끊어 읽으면서 선지를 실시간으로 판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문단에서는 크로체와 콜링우드, 그리고 4문단에서는 톨스토이, 6문단에서는 랭어라는 사상가들의 생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각 사상가들의 생각을 정리해 가면서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속 상태를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쁨 혹은 슬픔을 느낄 때 웃거나 울거나 기쁘다, 슬프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낼 때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표현이라는 말이 단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는 데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때로는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반응에도 표현이라는 말이 적용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오죠. 뒤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으니 이걸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축 늘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애처롭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나뭇가지 자체가 감정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내면의 정서를 투영하고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뭇가지 자체라는 그 자연물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애처로움이라는 내면의 정서를 느꼈다면 그 내면의 정서를 나뭇가지에 투영하고 외부로 애처롭다 라고 말하는, 즉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했다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표현이라는 말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야는 다름 아닌 예술이며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어 왔다라고 1문단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문단에서는 표현이라는 말의 사용과 예술이라는 그 중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그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주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뒷문단을 읽을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표현을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표현이란 내적 활동이다 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장에서 표현은 예술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 즉 내적인 작용으로 이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문단에서 읽어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마음속 상태를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할 때 그때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술에서는 표현이라는 말을 내적인 작용으로 이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조금 차이가 있죠?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상가가 크로체와 콜링우드이다 라고 하면서 두 사상가를 동시에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표현을 내적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겠죠. 물론 그 이후에서 크로체와 콜링우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크로체는 예술의 본질을 직관과 동일시했다. 그의 관점에서 직관되기 이전의 것은 단순히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인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개입하면 그것은 명료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로 객관화되면서 이때의 정신활동이 바로 직관이고 동시에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크로체가 직관이란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진 않았지만 직관되기 이전의 것을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직관, 즉 표현이 개입이 되었을 때 명료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로 객관화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떤 예술가가 창밖에 비 오는 풍경을 보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어딘가 모르게 센치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때 그 예술가가 막연하게 느끼는 감정, 외로움, 쓸쓸함이라는 감정은 직관되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인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건 그저 추상적인 감정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직관, 즉 표현이 개입이 된다면 그때는 명료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로 객관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가져온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비가 내리는 풍경에 사람이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있죠. 예술가가 창밖에 비가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느낀 외로움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을 했다면 그때는 직관이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직관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료하고 구조화된 이미지로 객관화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성했다라는 것이 곧 앞에서 이야기했던 표현을 내적 활동으로 본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 경험 또한 알고 보면 이러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 예술만 직관을 통해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네요. 일상적 경험도 예술처럼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콜링우드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콜링우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도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술과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친구랑 싸웠다라는 그 경험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친구랑 싸우는 상황을 상상해 볼 때 막연하게 친구랑 싸웠기 때문에 속상하고 서운하고 이런 감정이 떠오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직관이 적용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인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직관이 개입이 된다면 조금 더 그 상황이 명료하게 이미지로 객관화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그 친구가 그런 표정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내가 기분이 상했지 라는 그 구체적인 장면이 그려진다면 그것은 직관이 적용되어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됐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상적인 경험도 예술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했고 기존의 미학이나 예술학이 일상과 예술 간의 연속성을 간과하고 예술을 일상의 정신적 상과 유리시켜, 즉 분리시켜 특수한 기능이나 귀족적 취향의 산물로만 취급해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예술만을 특수한 기능이나 귀족적 취향의 산물로만 취급해왔다라는 거죠. 콜링우드가 생각했을 때는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콜링우드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물론 예술가는 일반인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풍부하고 복잡한 직관 능력을 지니지만 표현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 즉 콜링우드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로체와 콜링우드의 견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었네요. 그 견해는 표현은 예술가의 내적 활동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산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크로체와 콜링우드는 표현을 인간 내부의 과정으로 이해했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현을 내적 활동으로 봤다. 그리고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해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예술은 예술가가 직관을 얻는 순간 그의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여겼다. 그렇죠. 표현을 인간 내부의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특히 크로체는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크로체와 콜링우드는
표현은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은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았겠죠. 그것은 단지 예술가의 내적 직관을 기억하고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외적으로 구현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산문단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문단에서는 이 문단에서 소개했던 크로체와 콜링우드의 견해에 대해서 그 한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4문단 읽겠습니다. 둘째로 표현을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견해와 달리 조금 더 다른 견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표현을 자신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보고 있네요. 이 관점은 예술의 본질을 소통해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크로체는 예술의 본질을 직관이라고 봤고 그 직관이 곧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예술의 본질을 소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신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곧 소통의 의미가 되겠죠. 거기에는 톨스토이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술가가 과거에 경험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선, 색, 소리, 움직임, 언어와 같은 매체를 통해 전달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톨스토이가 생각했을 때 예술은 감상자가 예술가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입장에서 볼 때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이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곧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되겠죠.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고 주도 면밀하게 표현해야 하며 관객은 이를 받아들여 동일한 심리적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감정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견해에는 두 가지 의문이 따른다. 첫째, 예술가가 마음속으로 느낀 감정과 관객에게 환기된 감정, 즉 불러일으켜진 감정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죠. 예술가가 속으로 슬픔을 느꼈다고 해서 정말 관객도 그 슬픔을 똑같이 느꼈는지 그 일치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둘째, 관객은 예술가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도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죠. 관객이 예술가와 다른 감정을 느꼈더라도 충분히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의 본질을 동일한 감정의 전달로 한정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관객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감상 가능성을 간과하는, 즉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문단의 중심 내용은 톨스토이의 견해라고 압축해서 제시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톨스토이의 견해는 표현이란 예술가의 감정 전달 행위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두 가지 제시를 해주고 있었죠. 여기까지가 4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5문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셋째로 표현을 예술작품 자체의 내재적 성질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세 번째 다른 견해를 제시해주고 있네요. 여기에서는 표현을 예술작품 자체의 내재적 성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예술작품이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객은 단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예술작품 안에 표현성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겠네요. 다시 말해,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것은 우리가 슬픈 기분이어서가 아니라 음악 자체에 각인된 표현적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예술작품 안에 표현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여기까지가 5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견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었죠. 그 세 번째 견해는 표현은 예술작품의 내재적 성질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6문단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작품은 어떻게 표현성을 그 자체의 성질로 가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랭어는
이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사상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랭어라는 사상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표현을 예술 작품 자체의 내재적 성질로 보는 견해에 똑같이 동의를 하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대해 랭어는 예술 작품이 감정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대상이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위에 조응하는 형식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조금 내용이 잘 와닿지가 않죠. 정서와 행위에 조응하는 형식을 지닌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정서와 행위에 어울리는 형식을 지닌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이라고 재진술을 해주고 있네요. 예술이 상징화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변화의 패턴이라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술이 이야기해주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유체적 변화의 패턴을 예술이 상징화해준다라는 것이네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기쁨은 가슴의 두근거림과 에너지의 상승으로, 슬픔은 울컥하는 긴장 뒤 점차 힘이 빠지며 가라앉는 흐름으로 드러난다. 음악은 이러한 감정의 과정을 닮은 형식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기쁨, 슬픔이라는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건 아니지만 음악이 그 감정의 과정, 선생님이 물결 표시해둔 이 부분을 닮은 형식을 음악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즐거운 음악은 단순히 즐겁다는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기쁨, 슬픔이라는 감정 그 자체를 전달하는 건 아니었죠. 그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생겨나고 확산되며 사라지는 과정, 그 과정 자체를 리듬과 선율, 강약의 변화로 표현하는 것이다.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변화의 패턴, 즉 그 과정을 이런 리듬과 선율, 강약의 변화로 표현한다라는 것이네요.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단순한 생리적 변화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니기 때문에 랭어의 주장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비판도 있다 라고 하면서 육문단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문단에서는 랭어의 견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라고 중심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랭어의 견해는 예술 작품이 감정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7문단 읽겠습니다. 한편 피터 키비 등의 인물이 있는 유사성 이론 진영에서는 랭어와는 다른 노선에서 예술 작품의 표현성을 설명한다. 랭어도 마찬가지로 예술 작품의 표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유사성 이론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예술 작품의 표현성을 설명하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들은 인간의 몸과 행동에서 표현적 성질을 탐지하는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에 주목한다 라고 하네요. 인간의 몸과 행동에서 표현적 성질을 탐지한다 라는 것이 뭘까요? 뒤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 목소리, 걸음걸이, 몸짓, 즉 앞에서 이야기한 인간의 몸과 행동이죠. 이런 것들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슬픈 표정이나 축 처진 자세, 울먹이는 목소리를 보거나 들으면 우리는 곧잘 그 사람이 슬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감정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마음의 상태와 행위 사이에는 개념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슬픔과 그 슬픈 사람의 행동, 표정 사이에는 당연히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된다. 그렇죠. 우리는 슬픈 사람의 행위, 몸짓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슬프구나 라는 그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이 지닌 형식적 특징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음악의 형식적 특징이 사람의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 작품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특징적인 육체적 표현성을 지닌 것들로만 제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는 한계를 지니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단에서는 유사성 이론의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지문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1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 각각의 견해와 그 견해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우리는 앞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상가들의 견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크렌체, 콜링우드, 톨스토이, 그리고 랭어 같은 다양한 사상가들의 견해, 그것과 그 견해의 한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가가 드러나는 문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일상적 경험도 예술과 마찬가지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술과 일상적 경험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상적 경험과 예술 모두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콜링우드가 생각했을 때는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A 평론가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가들은 실제 하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회화는 목탄이나 물감 등의 소재를 활용하고 조소는 나무, 돌, 금속 등의 소재를 활용한다. 자, 여기에서 실제 하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다 라는 표현을 봤을 때 우리는 지문에서 봤던 물리적 매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죠. 산문단에서 물리적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크렌체와 콜링우드는 표현을 인간 내부의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예술이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은 표현 그 자체로 보지를 않았었죠. 하지만 A 평론가는 이 크로체와 콜링우드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관객 또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예술을 수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재가 없다면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거나 관객이 예술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A 평론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크렌체, 콜링우드와 정확히 반대되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 평론가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다고 하면 기억은 크렌체와 콜링우드의 견해였죠. 표현을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죠. 그걸 평가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예술작품이 지니는 물질적 형식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기억을 비판할 수가 있겠죠. 기억이라는 견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다. 그것이 이 기억이라는 사상의 한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A는 몰아치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하늘로 솟구치는 나뭇잎 등을 보며 벅차오르는 환희를 내적 이미지로 형성했다. A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고민했지만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일반적으로 환희에 찬 사람들이 보여주는 얼굴 표정, 몸동작 등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작곡가 B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가정의 파탄이라는 얼룩진 불행의 한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자신이 느끼는 지속적인 슬픈 감정을 느린 박자로 천천히 진행되는 음악 형식으로 표현했다. 공연장에서 이 곡을 들은 감상자 C는 슬픔과 고통을 알아보았다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1번 선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A가 자신이 내적 이미지로 형성한 환희를 적절한 선과 색채를 찾아 그림으로 나타내었을 경우 크로체는 이를 표현이 아니라 전달을 목적으로 한 외적 구현으로 보겠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었나요? 산문단에서 크로체와 콜링우드는 표현을 인간 내부의 과정으로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건 그의 내면에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은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체는 그 그림을 보고 전달을 목적으로 한 외적 구현으로 봤지 표현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뒤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콜링우드는 화가 A가 몰아치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하늘로 솟구치는 나뭇잎 등을 보며 형성한 내적 이미지를 얼굴 표정, 몸동작 등을 그린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예술이라고 보겠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죠. 콜링우드는 크렌체와 마찬가지로 예술은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작곡가 B가 만든 곡을 들은 감상자 C가 슬픔과 고통을 알아본 것에 대해 톨스토이는 작곡가 B가 예술가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보겠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톨스토이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나요? 지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표현을 자신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 예술이라고 봤고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작곡가가 예술가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보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감상자 C가 작곡가 B가 만든 곡에서 슬픔과 고통을 알아본 것에 대해 랭어는 곡의 형식이 슬픔과 고통으로 인한 육체적 변화의 패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군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지문에 드러나 있었죠. 여기서 랭어는 예술작품이 감정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술이 상징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육체적 변화의 패턴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입니다. 유사성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화가 A가 그린 그림에서 사람들이 환희를 알아본다면 이는 그림에 나타난 사람들의 얼굴 표정, 몸동작 등이 환희에 찬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이겠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문으로 보겠습니다. 지문에서 우리가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이 지닌 형식적 특징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설명이다 라고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어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였는데요. 우리는 어휘의 풀이를 같이 보면서 지문을 읽었습니다. D가 드러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D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정서와 행위에 조응하는 형식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에서 조응한다라는 것은 어울린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선지에서는 어긋나는 이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